도련님, 혹시 도련님께 숨겨둔 아이가 셋이나 있었던 겁니까?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호화로운 저택. 하루 일당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제안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가사도우미와 그녀를 똑 닮은 새 아이,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경악하는 집사. 하지만 저 차가운 저택의 주인, 강태주는 모르고 있었다.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은 저 아이들이 바로 4년 전 그가 하룻밤에 실수로 버렸던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이제 곧 가난하고 힘없는 미혼모라며 나를 짓밟았던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마음정거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어질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하연, 27입니다. 꿈을 꾸기엔 너무 늦었고 닥쳐오는 폭풍 후에 초연해지기엔 아직 어린 나이죠. 저는 부산 외곽의 낡은 빌라, 성냥갑만 한 좁은 방에서 새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시간제 가사도우미 일을 합니다. 남편은 없지만 4살짜리 새쌍둥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저 웃습니다. 제 기구한 인생사를 털어놓아 봤자 저조차도 믿기 힘든 이야기일 테니까요. 새 아이는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첫째 민준이는 말랐지만 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닙니다. 둘째 민호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고 수다스럽지만 형 민준이가 쳐다보기만 해도 입을 꾹 다뭅니다. 막내 민서는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을 가진 딸아이인데 낯을 많이 가리고 잘 놀랍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4살이면 공원에 놀러가고 부모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이미 돌부처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눈빛만 봐도 알고 엄마 마음 아플까봐 눈물을 삼킬 줄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유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사는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수술비만 1,000만 원, 약값과 간병비, 검사비는 아직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었죠. 1,00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일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제게는 몇 년을 꼬박 허리띠를 졸라매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친척, 친구, 심지어는 몇 년간 연락도 없던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렸지만 모인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응급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마치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다음날 아침 제가 시간제 일을 구하는 가사 도우미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언덕 고급 빌라 하루 청소 일당 100만 원 당일 지급.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 옆 사람이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100만 원? 제가 밤낮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일주일 내내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빴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도 막상 닥치니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좁은 방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는 새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마치 제가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 간절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봐. 민준이가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작은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외할머니 수술비 벌러 일하러 갈 거야. 3명 다 착하게 있어야 해.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남의 물건 만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민준이가 두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어린애답지 않게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 잘 볼게요. 약속해요. 민호도 질세라 외쳤습니다. 저도 약속해요. 안 뛰고 천천히 걸을게요. 민서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가지마. 저는 허리를 숙여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햇살처럼 포근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안 가. 일만 하고 바로 올게.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달맞이 언덕의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옆으로는 숲이 우거졌습니다.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짭짤했고 언덕을 오를수록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래쪽 집들은 점점 작아졌고 눈앞에는 리조트 입구처럼 거대한 빌라 단지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제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거절당할까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며 집주인의 이름과 예약 코드를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차단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돌로 포장된 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조경은 완벽했고 가로등은 유럽풍이었으며 낮은 담장은 정교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는 회색 지붕의 하얀색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넓은 정원, 높고 검은 철문, 담벼락 위에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택시비를 내리고 무거운 청소도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민준이와 민호의 손을 잡고 민서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이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하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그리고 새 아이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오신 분입니까? 네, 제가 박하연입니다. 오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김 집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억지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냥 여기 현관계단에서 기다리게 할게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폐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김 집사는 방금 닦은 것처럼 반짝이는 현관계단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우니 아이들은 안으로 들어와 시원한 곳에 앉아 있도록 하세요.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깨뜨릴까봐, 대리석 바닥에 발자국이라도 남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하나가 무례함으로 비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 민호, 민서, 여기서 나란히 앉아 있는 거야. 절대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엄마 일하고 바로 나올게. 민준이가 두 동생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도 형을 따라하려고 애썼고 민서는 민준이에게 바싹 붙어 형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저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제가 동생들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김 집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는 천장이 그대로 비쳤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키 큰 도자기가 놓여 있었으며 방구석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김 집사가 저를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층은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화장실 2개입니다. 2층에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지금 서재에서 일하고 계시니 최대한 조용히 작업해 주십시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집사가 주방 쪽을 가리키던 그때 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관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밖을 보았습니다. 새 아이는 여전히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 위로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민준이가 두 동생을 현관 기둥 그늘 쪽으로 바싹 당겨 자신의 몸으로 민서를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3개의 작은 머리가 옹기종기 모여 아마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뛰어다니는 소리도 칭얼거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 집사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가슴을 맞은 것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입을 살짝 벌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사고라도 친 줄 알았죠.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정말 착한데 김 집사는 마치 제 말에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중요한 보고를 하러 달려가는 사람처럼 빠르고 급했습니다. 저는 넓은 거실에 홀로 서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햇볕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방금 김 집사의 눈빛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혹은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고 민호는 동생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으며 민서는 오빠 어깨에 기댄 채 여전히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집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길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돈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2층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집사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무겁고 규칙적인 마치 공기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습니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계단 위쪽으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을 한번 훑는 것만으로도 저는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 집사가 그의 등 뒤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새 아이가 앉아있는 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 집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기 밖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어둡고 마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잠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제 가사도우미 박하연입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제 아이들인데 맡길 곳이 없어서 그는 제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머릿속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몇 살이지?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막 4살 됐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기억 속에 어떤 균열을 건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돌리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누구지? 그 질문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두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빛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 밖을 한번 그리고 다시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새아이의 얼굴에서 제가 결코 숨길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한 100만 원짜리 청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무섭고 깊은 또 다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언제든 저와 제 아이들의 작은 삶을 집어삼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광활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속한 곳이 아닌 곳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 이 저택의 주인은 여전히 현관계단 밖에 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쾌함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익숙한 무언가를 보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히 믿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확인하려는 듯 더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4살, 3명 다? 네, 새쌍둥이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긴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평범한 만남이 아닌 신문대 위에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따라가면서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문턱에 서서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옆에, 민서는 오빠 어깨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서자 민준이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눈빛이었지만 제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제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하시잖아. 조용히 있어야 해. 남자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저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없다고 했나? 네. 왜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특히 저를 의심하는 듯한 사람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새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집사가 약간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 시원한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밖에 있어도 괜찮아요. 남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덥다. 아이들 안으로 들여.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더럽힐까봐, 폐를 끼칠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햇볕 아래 앉아있는 새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허락하신다면요. 저는 민준이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준아, 동생들 데리고 들어와. 새아이는 마치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딜까봐 겁내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민호와 민서를 이끌고 제 옆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먼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민서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이 의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무어라 이름 붙이기 힘든 깊은 감정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네, 저는 민준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민호, 이쪽은 민서입니다. 민준이는 정말 어른스러운 형처럼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강태준이다. 이 집 주인이지. 안녕하세요. 당신 이름은 박하연입니다. 그는 기억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하연 씨, 이제 일을 시작하지. 김 집사가 아이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 줄 거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 집사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제게 청소도구와 청소할 구역을 알려주었지만 제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식탁을 닦기 시작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주방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하연 씨, 네. 어디 살지? 네. 사상구 쪽입니다. 남편은 죽었나? 저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혼했나? 아니요. 그럼 아이들 아버지는?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없다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한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 집사가 아이들에게 주스와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 아이는 아주 얌전하고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 그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퍼즐을 맞추고 있었고 민호는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으며 민서는 곰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몇 살이라고 했지? 4살이요. 유치원은 다니니? 네. 엄마가 내년에 보내주신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단순히 집주인이 일하는 사람의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계단을 닦고 있을 때 거실에서 그가 김 집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나? 네, 봤습니다. 너무 닮았어. 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거실로 내려왔을 때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하연 씨, 네
내일 바쁜가? 네,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의사를 알아봐 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필요해.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빚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책임이다.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아이들은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지. 저는 새 아이를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남아서 반박해야 할까? 혹은 받아들여야 할까? 제 인생은 이미 충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벌어 엄마를 치료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복잡한 일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모든 것은 이미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넓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그림자처럼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다. 그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차갑고 선명하게 뇌리에 박혔습니다. 단단히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렇게 대낮에 파헤쳐질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를 간병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요. 하지만 이 언덕이 저택에서의 우연한 만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새아이는 여전히 방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얌전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걱정과 질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민호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힐끔힐끔 훔쳐보았으며, 민서는요,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오빠 옆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니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강태준 씨, 뭔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키가 크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진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해한 게 아니다. 아직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겠다는 거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거지? 그 질문은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엮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엮이고 싶지 않은 건가? 아니면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건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묻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했나?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건 당신도 알 텐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 저 혼자 해결할 겁니다. 하루 일당 100만 원짜리 청소 일을 구해서 4살짜리 아이 셋을 낯선 사람의 집에 데려오는 방식으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만약 아이들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아이들이 맞다면 나는 책임을 질 거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책임이요?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아세요? 당신은 누구고 저는 누군데요?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어떤 세계든 책임은 있는 법이다. 아니요. 당신 세계에는 돈과 권력이 있죠. 제 세계에는 아이들과 병원비밖에 없고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새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면 더 이상 당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남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하연 씨, 잠시 쉬시지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먼저 먹이세요. 저는 이 긴장된 대화에서 벗어날 핑계가 생긴 것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식탁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밥 먹어요? 먹어.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 진짜 크다, 엄마. 민서는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새 아이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떨어뜨릴까봐 혼날까봐 겁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 상석에 앉았고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생선살을 발라 민준이의 밥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라.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는 아저씨라는 말에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빨리 먹고 이곳을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자 김 집사님이 막아섰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잠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 아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하연 씨, 네, 내일 내가 차를 보내서 어머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나는 당신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다. 저는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제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나는 도울 수 있다. 저는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인가? 제 아이들을 누구에게 빚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이들은 빚지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아이들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저는 허리를 숙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일 끝나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다 끝내겠습니다. 일당도 받고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장담 못할 것 같은데 우리를 붙잡을 권리는 없어요. 붙잡는 게 아니라 진실을 원할 뿐이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침묵 속에서 일했지만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쳤을 때 하늘은 이미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자 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나. 네, 연락하겠다.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중요한 것을 막 찾아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택시가 언덕 위 저택 단지를 떠날 때 해는 이미 바다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길게 뻗은 붉은 노을이 마치 불길 같았습니다. 저는 민서를 품에 안았고 민준이와 민호는 양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 집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거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니까요. 차가 언덕을 다 내려오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멀고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막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왔음에도 강태준이라는 그 남자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끈처럼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아저씨, 엄마 알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쳐다봤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둘러댔습니다. 글쎄, 너희가 누구랑 닮았나 보지. 민호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랑 닮았어요. 엄마, 제가 봤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고 민서는 제 목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지난 4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그 사실이 갑자기 빗속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택시는 병원 정문 앞에 멈췄고 저는 택시비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엄마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일하고 오는 길이니 힘들었겠다. 저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감춘 채 웃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일 다 끝났어요. 민준이가 동생들을 위해 의자를 끌어다 주었고 민호는 주머니에서 저택에서 남겨온 과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실래요? 엄마는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들 먹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만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가 대기 의자에서 잠들었을 때 제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하연 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준 씨, 병원에 도착했나? 네. 어머니는 몇 호실에 계시지?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우려는 게 아니라 알려고 묻는 거다. 왜 알아야 하는데요? 내가 갈 거니까.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만나는 게 두려운가? 두렵지 않아요. 그냥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검사를 강요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아니,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저 피곤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그럼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그건 안 되겠군. 그 두 글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요? 아이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내일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거절하겠지만 나는 할 거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를 압박하시는 건가요? 돕는 거다.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빚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뭔데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자. 하지만 모든 것이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죽을 싸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병실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하연 씨 되십니까? 네. 저희는 서울중앙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어머님의 전원 수속을 밟으셨습니다. 차가 아래층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수속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걱정과 질문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한다면 엄마는 계속 이곳에 누워 제가 언제 마련할지 모르는 수술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급차가 엄마를 싣고 낡은 병원을 떠날 때 저는 엄마 옆에 앉았고 새아이는 제게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제 인생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제게 벗어날 기회를 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는 부산의 붐비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침상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액을 맞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한결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새아이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고 민준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창밖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새로운 병원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엄마를 깨끗하고 현대적인 장비가 갖춰진 1인실로 옮겼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다가와 차트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수술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심이라는 말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저는 병실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 하얀 셔츠 차림의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덜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괜찮나?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필요했다.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계세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와 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요? 그는 새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민준이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제처럼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제 뒤에 숨었고 민서는 곰 인형을 안고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민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힘들지 않니?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배고프지는 않고?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래층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뒀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있으니 더 이상 그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지나치세요. 아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무엇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인지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지? 너무 좋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니까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제 인생은 당신과 달라요. 당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엄마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병실, 최고의 약, 그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 서 있는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아이는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네, 저는 커피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대가가 뭐죠? 대가는 없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뭔데요? 진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결과가 당신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책임을 져야지. 아니라면요? 사과하고 떠나겠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약속하세요. 그래.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새 아이가 제 옆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뒤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검사하러 가자.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보고 잠든 엄마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결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문턱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막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심박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아이는 창가 옆 간이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 저는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아이들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갈림길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아침부터 먹이고요. 그가 테이블 위에 빵과 우유, 과일이 담긴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 굶기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이 깨어나자 봉투를 열어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 제게 무언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빨리 먹었고 민서는 먹는 내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민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서는 더 묻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여 먹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새 아이와 함께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차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은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대형 개인병원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동의했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바꿀 기회는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피를 뽑거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이고 아프지도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매 순간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꼿꼿이 앉아 저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지만 잘 참아냈습니다. 민서는 제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잡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역시 망설임 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사흘 뒤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흘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실을 나왔을 때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내쉬어야 할지 멈춰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데려다 주겠다. 괜찮아요. 이미 준비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쳤으니까요. 기다리는 사흘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에 나타났지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상황을 확인한 뒤 떠났습니다. 그는 저를 압박하지도 검사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갔는데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 네,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모르겠군.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맞다면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아니라면 나는 이 감정을 평생 안고 살아야겠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요. 나도 그렇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 아이들이 맞다면 지난 4년간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모른다.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발에 돌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저는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고 한 줄 한 줄 훑어보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막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오가는 발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눈빛, 강태준의 눈빛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얇은 종이 한 장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굳이 듣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가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접 봐. 저는 감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 아이의 이름, 그의 이름, 유전자 일치 확률, 그리고 결론. 눈으로는 글자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새 아이는 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나? 아니면 의심했나? 저는 눈을 떴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해. 알아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 아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팠어요? 아니. 민서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저는 허리를 숙여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가자.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을 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더 이상 그 단칸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싫어요. 나는 당신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대로 제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하니까. 제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생각은 없어. 그럼 예전처럼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이 계속 그 좁은 방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기를 바라는 건가?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가 몸을 완전히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하연 씨, 나는 당신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는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필요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까지 힘들게 만들지는 마. 그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옳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는 병원 앞에 멈췄고 우리는 엄마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힘없이 웃었습니다. 검사하고 오는 길이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아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지. 저는 자리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맞대요. 엄마는 놀라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명이구나.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엄마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눈빛이었지만 날카로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가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연이 힘들게 하지 말게.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새 아이가 잠들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과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온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강요는 않겠다. 하지만 기다릴 거다. 얼마나요? 당신이 나를 적이 아니라고 믿을 때까지.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게 만들겠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가 제 옆에서 옹기종기 모여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지난 4년간 오직 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저 남자의 아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에는 익숙했으니까요. 제가 두려운 것은 오직 제 방식대로 엄마가 될 권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너무나 크고 부유하고 낯선 것들 때문에 제 품을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의 상태가 더 안정되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시끄럽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그저 병실 문가에 서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아침 먹이러 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지. 좋아요. 우리는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새 아이가 따뜻한 죽을 먹는 동안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막 되찾은 사람처럼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민호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준이가 동생을 쳐다봤지만 질문은 이미 터져 나온 후였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죽을 계속 먹었습니다. 마치 그 사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민준이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허락한다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방을 준비해뒀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와서 보기라도 해. 아이들이 그런 곳에 익숙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당신을 잊을까봐 두려운 건가? 모르겠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하연 씨,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아. 그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게 꼭 돈만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다. 그럼 제게 시간을 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아직 모르겠어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리겠다. 사흘 후 엄마가 퇴원해서 그의 집, 바다가 보이는 큰 빌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의사는 그곳 환경이 회복에 더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에 두 번째로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 아이가 더 이상 현관계단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안으로 안내되었고 각자의 방과 침대,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내 방 진짜 커요. 민준이는 조용히 서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여기서 지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로만. 민서는 침대 위로 올라가 곰 인형을 껴안았습니다. 여기 시원하다. 저는 넓은 방 한가운데 서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옆방을 쓰면 된다. 저는 안 지낼 거예요. 왜지? 당신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아이들 집이기도 하다. 아직은 아니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강요는 않겠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있는 편이 좋을 거다. 저는 옆방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았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시로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겉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었고 김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항상 다정했습니다. 새 아이는 넓은 공간과 장난감, 풍족한 식사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들면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거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군. 네, 내가 아이들을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다. 저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도 된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데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큰 집에서 손님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나쁘게 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친절함이 저를 더욱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좁은 단칸방,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한 푼 두 푼 아껴 쓰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새 아이는 저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습니다. 민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김 집사님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고 민준이는 어른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민서는 푹신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아이들 옷을 개고 있을 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 적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는군. 아마도요.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했잖아. 당신은 떠날 필요 없다고. 머물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떠나지도 않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떠날 이유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머물 이유를 기다리는 건지.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인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너무 늦게 나타나서. 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빚진 게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빚을 졌지. 당신 없이도 아이들은 잘 지냈어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사년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잘 지낼 수가 없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아주 진실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권력도 강압도 아닌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상하고 싶으시군요. 그래, 돈으로요? 돈만으로는 아니다. 그럼 뭘로요? 시간으로.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간이란 지난 4년간 저 혼자 온몸으로 감당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엄마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박하연 씨, 도련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치료비 전액이 이미 선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도련님께서는 동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빚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빚을 갚는 셈 치지. 무슨 빚이요? 4년의 빚.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강요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삶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인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새 아이를 한번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 그녀는 인사도 허락도 없이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일이야. 낯선 여자랑 애 셋을 이 집에 들여? 낯설지 않아. 그럼 뭔데?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가족이야. 저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여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장난해? 아니, 우리 약혼하기로 한 거 잊었어?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저 여자 때문에 파혼하겠다는 거야?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들어가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자가 밖으로 나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오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차가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제가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원인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문제잖아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모든 것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팽팽했던 대화 이후 넓은 집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새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더 없어졌고 민호는 제게 더 달라붙었으며 민서는 누군가 다시 돌아올까봐 겁내는 것처럼 계속 현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점심때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제 걱정은 안 해요.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툼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세계에서 단호함이라는 말이 제가 상상도 못할 전쟁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김 집사님이 나무에 물을 주다가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하연 씨, 도련님은 진심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련님께서 가족들과 맞서면서까지 누군가를 감싼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때문에 도련님이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박하연 씨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첫날 바로 이곳을 떠났을 겁니다.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하연아, 너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을 수만은 없어.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아직도 뭐가 무서운 거니? 잃을까봐 무서워요, 엄마. 뭘 잃어? 엄마로서의 권리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네게서 네 아이들을 뺏어갈 수 없어. 엄마는 그냥 네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개인 병원의 VIP 검진실. 의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민호는 건강했고 민준이는 약간 저체중이었으며 민서는 어릴 때 폐렴을 앓았던 적이 있어 호흡기 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하며 세세한 것까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아빠 역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일 많이 바빠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들어올 거야. 집에서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그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축구 가르쳐 줄 거예요? 물론이지. 민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4년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김 집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하연 씨,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중년의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하연 씨, 되십니까? 네,
저는 강 회장님 댁 변호사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필요 없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제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변호사가 그를 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박하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자리를 마련하겠다. 가능한 한 빨리 말입니다. 남자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그들이 찾아올 거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같이 있겠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건 싫어요. 누구도 그럴 자격 없어. 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왜 나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잃었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99.99%.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흑과 백으로 명시된 서류로 확인하니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표하겠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한가? 네.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는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정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새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어려움은 돈, 병, 의식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 사람들의 샅샅이 훑는 시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편견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아이들 옷을 개고 있을 때 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만나야 하죠?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싫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확신하세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서 있겠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저 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그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지난 4년간 충분히 강했어.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오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혔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아빠 쪽 가족들 만나러.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 누구도 너희를 싫어할 자격 없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거기 맛있는 거 있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응, 있을 거야. 민서는 그저 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의 한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지내는 현대적인 빌라와는 다른 위험 있고 전통적인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이든 여인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했습니다. 네가 박하연인가? 네. 그녀는 새아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거실의 공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중앙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민서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앉아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렀는지 알고 있겠지. 아이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우리도 확인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어떻게라니요? 무엇을 원하지?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위를 원하지 않나? 네. 돈도? 네. 그럼 뭘 원하나? 제 아이들이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평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아이들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들입니다.
여인이 그를 보았습니다. 너 생각은 다 한 거니? 네,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데?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알고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어. 관심 없습니다. 네 미래도 바로 제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분위기는 제가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하연 씨, 돈도 지위도 필요 없다면 그냥 떠나줄 순 없나? 그 질문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새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건가? 제 아이들이 엄마를 잃는 대가 없이 자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아이들을 이 사람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할지 제 안의 두려움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남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저는 룸미러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그분들의 허락이 필요 없어. 너희만 엄마 곁에 있으면 돼.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했지만 핸들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과의 팽팽했던 만남 이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역시 침묵했습니다. 새아이는 뒷좌석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들의 삶이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저울질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고 민호는 동화책을 찾았으며 민서는 곰 인형을 껴안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한테 화났나? 화나지 않았어요. 그럼 슬픈가? 지쳤어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마주하게 해서 미안하다.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야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저 당신과 함께 갈 힘이 제게 충분할지 그게 두려울 뿐이에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함께 가자고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아이들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 저는 항상 아이들 곁에 있어요. 내 말은 여기서 저는 넓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에요. 당신 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큰 집 필요 없어요. 알고 있다. 그럼 제게 뭘 원하는데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어중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예전 단칸방에서처럼 익숙하게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단지 제 주변이 곰팡내 나는 벽이 아닌 넓은 복도와 따뜻한 조명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박하연 씨, 도련님께서 어제 큰 계약을 하나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아이들과 집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도련님은 말씀 안 하셨죠. 저는 눈앞에 널린 작은 옷들을 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가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박하연 씨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누군가도 그 짐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가 제 방으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계획이다. 아직 학교 보낼 생각은 나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그냥 미리 준비해 두는 것뿐이야.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이런 삶에 익숙해지는 게 두려워요. 과거의 삶을 잊을까봐 두려운 건가? 저를 잊을까봐 두려워요. 그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는 없어.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엄마가 완전히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그날 저녁 엄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하연아, 너는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 생각이니? 아직 모르겠어요. 떠나고 싶니?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머물러라. 엄마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랑 내 손주들이 평안하면 그걸로 족하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변할까봐 무서워요. 인생은 늘 변하는 거란다. 지난 4년간 사람들 말에 시달리면서도 잘 버텼잖니. 이제 와서 뭐가 더 두렵겠어. 저는 웃음이 터졌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가 언제부터인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떠날 생각인가? 아직 모르겠어요. 강요해서 당신을 붙잡지는 않겠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해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더 단순했을 거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있다. 그런데 왜 모든 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지만 아직 그 말을 입에 담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사이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힘들지만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풍족하지만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는 이곳에 머무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아이들이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세 아이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으로 넘어섰으니까요. 당분간 머물기로 결정한 후 바닷가 집에서의 생활은 이상하게 안정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긴장된 대화도 노골적인 시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온함이 마치 잔잔한 아침바다와 같아서 언제든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근처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민준이는 웃는 일이 많아졌고 민호는 김 집사님과 친해져 저녁마다 정원에서 함께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제게 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낯선 발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밤 제게 말을 걸거나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필요할 때 묵묵히 나타나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가끔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을 때 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나? 저는 항상 집에 있잖아요. 당신과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하고 싶어서. 집에서 먹어도 괜찮은데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가고 싶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을까봐 걱정되세요? 아이들이 이곳을 임시 거처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화려하지 않은 바닷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노란 조명이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새 아이는 외출한 것이 신나 보였습니다. 민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더 재밌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오자. 민준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허락한다면. 저는 침묵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모래사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았고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나는 당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외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아.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 익숙해질 필요는 없다. 참을성이 많으시네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으니까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내심은 전략이 아니라 후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걸어 다니시고 정원에 작은 채소를 심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하연아, 너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지?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편안해졌어.
그냥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같더구나. 알아요. 그럼 뭐가 두려운 거니? 언젠가 모든 게 변할까 봐요. 모든 것은 늘 변한단다. 네가 결정을 내릴 권리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거니? 나는 네가 절대로 그 권리를 잃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저는 엄마의 침대 옆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이들 학교 서류다. 아직 학교 옮기는 건 동의 안 했는데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맡아둔 것뿐이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후회하나? 뭐가요? 여기 머물기로 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여전히 떠나고 싶나?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런 약속 없이 머물러도 좋다. 알아요. 그저 당신과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잃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이미 잃었으니까. 그 대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새 아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져서가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되든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희망을 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를 걱하며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가 아파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고, 붐비는 도시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평온할수록 저는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큰 파도는 늘 잔잔한 바다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 한다. 왜요? 아이들 일을 공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다려준다고 했잖아요. 나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들은 아니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나설 거다. 저는요? 당신은 나올 필요 없어.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신문에 나는 건 싫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확신하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온 가족과 맞서는 거예요. 처음도 아니야. 당신이 저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 때문이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는 여전히 유치원에 갔고 웃고 떠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진난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세요? 더 나은 방법이 없다. 저는 아이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 속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아요. 아이들은 보호 속에서 자라게 될 거다. 저는 절대적인 보호를 믿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뭘 믿지? 침묵을 믿어요. 그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공개는 상황을 더 시끄럽게 만들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정당한 지위를 얻게 될 거다.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해.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침대 옆에 앉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옆으로 누워 플라스틱 공룡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입을 살짝 벌리고 깊이 잠들었으며 민서는 고민형을 껴안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지난 4년간 저는 모든 것을 숨김으로써 아이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계속 숨기는 것이 과연 보호일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가 원래 속해 있던 세계의 남자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큰 결정과 카메라 플래시와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세계의 남자. 다녀오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시는 건 기다릴게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맙다. 기자회견은 정오에 열렸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차마 켜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이 수많은 뉴스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녁 늦게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끝났다. 아이들은요, 사진도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받아들였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하지만 같이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아이들의 엄마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의 시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잠들기 전 저는 새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미래가 어떻게 되든 저는 아이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더 이상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의 삶이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바로 평온해지진 않았습니다. 진실은 공개되었고 새 아이의 이름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대화 속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폭풍은 생각만큼 거세게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존중 섞인 침묵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나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이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혹은 저 자신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바닷가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금빛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니 민준이가 이미 일어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빠가 오늘 유치원 쉬어도 된대. 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서는 고 민영을 껴안고 저를 찾듯 뒤척였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4년간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니 그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요리할 줄 아셨어요? 새 아이가 생긴 후부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당신의 4년만큼은 아니지.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날 아침 식사는 평범한 가족처럼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긴장된 거리감도 조심스러운 말도 없었습니다. 어제 민호가 축구를 어떻게 했는지, 민서는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민준이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그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아이들, 서류 다 정리됐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 저는 여전히 모든 걸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아이들이 압박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제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해졌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함이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새 아이는 모래 위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직도 떠나고 싶나?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가? 아이들을 받아들인 거. 그는 멀리서 뛰어노는 새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받아들인 걸 후회할 뿐이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항상 완벽한 시작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놓쳐버린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한탄하거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4년간의 홀로 서기, 한 번에 예기치 못한 만남, 숨겨졌던 진실, 불완전했던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때로 강하다는 것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용기이며 한 번 더 믿어보는 용기라는 것을